자, 프레젠테이션. 자, 송금 방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금 방식, 뭐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무역 대금 결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서 신용장보다는 지금 송금 방식이 국제 무역 대금 결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바뀐 지가 좀 됐어요. 사실 제가 우리 학부 무역실무 강의 중에서 제가 직접 안 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역 대금 결제, 뭐 화물 운송론, 뭐 이런 수업들을 제가 직접 안 하는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돼서 지금 김철수 교수님 하시나? 김철수 교수님도 지금 본부에 계신다고 수업을 많이 못 하셔서, 책을 보면 그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대금 결제론 같은 책들의 한 3분의 2 포지션이 신용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 신용장과 관련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7주차 강의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많은 이론과 내용에 비해서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그 분들은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은행에 대한 수수료, 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송금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대금 결제 중에서도 소액의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페이 같은 뭐 페이팔이나 이런 걸로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역 대금 결제를 소위 말하는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있죠,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통해서 무역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제가 쓴 교과서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역영어 검증 시험이나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들의 교과서 베이스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뭐 간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장의 실무는 IT 기술이나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요즘에는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뭐 AX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지, 일종의.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과서와 현장 실무에서의 실행되는 방법 간의 괴리 차이점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생각 있는 분들, 생각 있는 다른 학교, 원래는 올 초에 저 혼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학교 본부 일도 하고 있고 너무 일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을 만나서 내 생각을 전하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 정도에 아마 좀 AX 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그 내용으로 교과서를 완전히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송금 방식이라고 해서 강의 자료는 지금 몇 페이지 안 되거든. 이게 단데 실제로는 이 송금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무역 대금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사전적인 설명이 좀 길었고, 자, 그럼 송금 방식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수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송금 방식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을 뭐 추심이나 아니면
신용장처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보내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직접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송금 방식을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 송금 방식이 있고 사후 송금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두 개 다 송금 방식이에요. 돈 보내는데 먼저 보낼래, 늦게 보낼래, 외상 거래할래, 선불할래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신용장이 무역 대금 결제의 주류이던 시절에는 송금을 한다는 것은 뭘 뜻했냐면 사전 송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용장 자체가 대금 결제가 굉장히 매도인 입장에서 수출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품을 보내놓고 선적을 해놓고 선화증권 나와서 이 선화증권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대금을 늦게 회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송금한다 그러면 사전 송금이었어요. 돈을 먼저 선불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송금 방식이 뭐 대금 지급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고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니 송금을 먼저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어제 문득 유튜브를 보다가 그 알고리즘을 건들면 안 됐어. 내가 뭐였냐면 그 썸네일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국사 30문제 중에 여기에 20문제 이상 맞추면 한국사 박사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눌러봤지. 나는 도대체 몇 개를 맞출 수 있나. 그래서 많이 맞췄어. 서너 개 틀렸어. 그 서너 개 틀린 거에 뭐가 있었냐면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고려 말 조선 왕조를 개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주도했던 사람을 묻는 거였어. 그 나는 정도전을 골랐거든. 내 마음속으로 물론 유튜버였으니까 내가 뭘 어디 체크한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정도전이지 이랬지. 근데 정답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정답이 이성계였어. 그렇지. 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선을 만든 사람이 이성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선을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 지문에 이방원이 있었어 봐. 이방원이라고 대답해도 틀린 답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송금 방식이 사전 송금입니까? 사후 송금입니까?를 물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때는 먼저 보내면 사전 송금이고 뒤에 보내면 외상으로 대금 결제하는 거지라고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혹시 문제로 나오면 이걸 사전 송금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다. 자, 그럼 종류가 있어요. 수표 송금 방식이 있고 우편 송금한 방식이 있고 전신 송금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송금 세 번째 전신 송금함입니다. 계좌 이체. 계좌로 싸줄게. 그게 TT예요. TT.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 용어 정의가 뭔가 좀 올드해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 자체도 아직 정확한 우리 사전적인 그 정의 계좌를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은행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계좌를 보내는 금액을 보내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게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좀 올드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신 송금한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은 텔레그래픽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외국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스위프트 망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내에 있는 수협도 마찬가지고 뭐 시중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행들이 다 스위프트 망에 가입되어 있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 셀러들한테 그 사람의 계좌가 있으면 해외 뭐 외화 계좌 신청해가지고 대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대금을 보내는 방식이고요. 우편 송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송금 수표부터 말을 할게요. 수표 송금 방식이 있는데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표를 물리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날에 이거 많이 안 쓰겠죠.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배달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표 송금 방식은 수표를 활용을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고, 우편 송금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이 아니라 우체국에다가 일종의 그 대금을 맡겨가지고 그 대금을 매도인으로 찾아서 우체국에서 그 대금을 교환을 해서 대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편 송금안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날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옛날 이야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상환도 방식이 있습니다. 뭐 송금 방식에 대한 설명은 뭐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메인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빨리 신용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COD, CA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인도 결제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뭐 캐시 온 딜리버리, COD라고 하기도 하고, 상품 인도, 그렇죠? 이거 현품 인도,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COD,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딜리버리잖아.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게 나중 가면 이렇게 그냥 제가 쭉 말해주는 걸 내용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이 캐시 온 딜리버리, COD 할 때 이 딜리버리가 D가 딜리버리인데 배달이잖아. 배달. 배달. 그래서 20번 슬라이드에 그림 한번 봐봐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죠. 그 매도인이 물건을 어디다 보내놨냐는 거예요. 수입국 쪽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림을 그리면 전통적으로 왼쪽이 수출국이고 오른쪽이 수입국인데 물건이 어디 가 있어요? 수입국 쪽에 가 있죠. 수입국 쪽에 창고에 여기 물건을 가져다 놓고 매수인이 이 물건을 보고 대금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품 검사하고 수입 통관 후 창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초반에 BWT 거래란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거의 개념하고 가장 잘 맞아지는 게 이 COD 거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자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바이어 입장에서 물품이 수입국에 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볼 수 있죠. 검사해서 물품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바로 해주고 현품을 인도받는 그런 방식이 COD, 캐시 온 딜리버리, 상품 인도 결제, 현품 인도 결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걸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딜리버리잖아. 배달이잖아. 배달이 내가 배민에서 시켜 먹을 때 생각해봐. 내가 가게 가서 포장해 오는 거를 우리가 배달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걸 픽업한다거나 포장한다 하죠. 그 배달해주는 기사님이 내가 있는 곳에 가져다 줘야 그걸 우리가 배달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딜리버리는 물건이 어디 와 있어? 수입국에 와 있는 거예요. 수입국에 와 있고 내가 물건 보고, 매수인이 물건 보고 대금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매도인이 유리해요? 매수인이 유리해요? 매수인이 유리한 거예요. 매수인이 유리한 거예요. 이거 선적지 품질 조건이에요? 양육지 품질 조건이에요? 양육지 품질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CA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예요. 다큐먼트에 대항해서 대금 결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서류 인도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물품을 수출하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게 되면 선화증권이나 뭐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나 이런 서류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상한으로, 뭐하고 상한으로, 대금하고의 상한으로 결제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21번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을 하면 선화증권이 나옵니다. 서류가 나와요. 이 서류가 운송 파트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목적지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했어요. 선화증권. 그래서 그 선화증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을 했다는 거잖아. 서류가 나오고 그 선적 서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적 서류는 어디서 나와? 물품을 선적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수출국 쪽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출국에는 수출자가 있고 수입국에는 수입자가 있습니다. 서류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류하고 대금을 교환을 하는 건데 아니 수입국에 매수인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에이전트, 이 사람의 뭐 직원 이런 사람이 이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출국에서 대금 지급과 서류 인도가 일어나는 방식이 CAD 방식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 방식이랑 조금 다른 게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서류하고 대금을 상환하는 그런 하한 어음 치결 제도하고 좀 다른 게 그 한어음을 쓸 때는 뭔가 이쪽에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죠. 주로 매수인의 거래은행 이쪽으로 와서 추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장을 쓴다든지 하면 은행을 통해서 서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은행하고 매수인이 서류하고 대금을 상환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해서 서류를 받아갔는데 CAD는 수출국 쪽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와서 이 대리인 통해서 서류하고 대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차이적인. 자, 그래서 우리가 대금 상환도 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거 팩터링이 있어요. 팩터링. 그리고 포페이팅이 있습니다. 팩터링과 포페이팅인데 요 두 가지 제가 지금 COD, CAD를 묶어서 설명을 했고 팩터링과 포페이팅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는 또 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두 개 다 은행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근데 은행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가 무슨 차이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추심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은 그냥 서류를 전달해 주거나 대금을 회수해서 보내주는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용장을 설명할 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장상의 발행 의뢰인인 수입자인 발행 의뢰인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 약속, 지급 확약을 하는 게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팩터링과 포페이팅에서 여기 당연히 금융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금융기관이 역할이 제가 신용장이나 추심을 설명할 때는 안 썼던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쓰냐면 금융 서비스다라는 말을 써요. 서비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중간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 무역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해. 그럼 그 서비스의 핵심이 뭔데? 무역업자로 하여금 무역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금에 대한 먼저 선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금융 서비스의 유형이 팩터링과 포페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장하고 좀 다른 거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안전은 한데 편리도 한데 뭐가 발생하겠어요?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거를 감내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무역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팩터링과 포페이팅을 쓰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국제 팩터링에 관한 유닛드로이드 협약에서 이게 이제 유닛드로이드 협약이 있어요. UCP 같은 거.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자, 팩터링이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공급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공급자에게 신용담보, 전도금융의 제공, 매출 채권 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으로 국가별로 상관습, 제도, 법체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자,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공급자가 있습니다. 공급자. 공급자 누구 뜻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이에요. 수출자. 자, 그럼 채무자는 누구겠어요? 매수인이죠. 돈 줄 사람. 돈 줄 사람. 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그렇게 되면 매출 채권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한자어잖아요.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뭐냐면 돈 받을 권리예요. 돈 받을 권리. 나중에 돈 받을 권리. 그렇죠? 돈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한다? 팩터. 여기서 팩터를
금융기관이라고 칠게요. 금융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 제공하고 돈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게 양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신용담보, 대금이 없는, 지금 당장 뭐 어떤, 이 사람이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신용, 이런 걸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전도금융의 제공, 이건 뭐겠어요? 돈 미리 주는 거야, 돈 미리 주는 거. 수입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매도인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대금 결제가 뭐 예를 들어 60일이다, 90일이다, 이런 한엄이나 아니면 나중에 기한부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무역 대금 결제가 합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당장 돈을 받을 필요를 이 팩터가 해결해 주는 거죠. 뭐 어떻게? 돈을 먼저 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전도금융을 제공을 한다. 자, 매출 채권 관리. 이 나중에 돈 받을 권리를 관리해 주는 거죠. 한엄이나 이런 걸 관리해 주는 거죠. 금융기관이. 또 뭐도 해준다? 주심. 주심이 뭐라고 했어요? 돈 받아내는 거잖아,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주심은 우리 앞에서 무역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서의 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 받아내는 거.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돈 받아내는 거. 그런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여행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패키지 여행 갈 수 있죠. 패키지 여행 가면 뭐예요? 비행기도 정해져 있고, 호텔도 정해져 있고, 내가 뭐 볼지도 정해져 있고, 식당을 어디 갈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지금 이 팩터링을 보니까 뭐 같아요? 패키지. 근데 패키지를 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맨입에 할 수 없잖아. 자유여행으로 그걸 예약을 하는 것보다 패키지로 여행을 하면, 물론 패키지도 이게 뭐 쇼핑을 하니 마니 뭐 옵션이 어떠니 저떠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뭔가 여행사가 챙겨가야 될 몫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터도 뭔가 중간에 챙겨가야 될 거 아니야. 수수료가 있겠죠, 수수료. 자, 팩토링 기구에 가입한 회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이 필요가 없죠. 팩토링을 이용을 하니까.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관련 팩터는 외상 매출 채권을 상한 청구권 없이 일괄 매입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는 종합금융 서비스다. 뭐 아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한 청구권 없이.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상한 청구권이 없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자, 신용장 방식을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한부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인수를 하고 매수인이 60일이든 90일이든 기한이 지난 다음에 대금 결제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물품을 선화증권을 받아갈 것이고 물품을 인수할 것인데, 만약에 그 60일이나 90일이 지나서 만기를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충분히 계좌에 넣어두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걸 우리가 부도라고 부르기로 했죠. 부도가 나면 예를 들어서 어음 같은 경우에 그 부도의 원인을 쫓아서 금융기관이 그 한 어음이 부도 난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 어음을 발행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음이 매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돈 내놓으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그거를 뭐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한어음의 발행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음을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중간에 이 상한 청구권 없이란 말이 뭘 뜻하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한이 도래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 되는 대금을 못 주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한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은 매도인한테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상한 청구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손해가 매도인한테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의 손해로 그냥 끝나요. 손해를 감내하는 거야. 진짜로 손해를 감내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지구 끝까지 매수인을 찾아가서 돈 받아내려고 하겠죠. 물론. 근데
적어도 매도인한테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고객한테는 돈 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 그건 뭐 책임 받기니까. 약속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팩터링과 신용장의 차이점이자 이 팩터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한 청구권 없이. 신용장은 상한 청구권이 있거든요. 자, 그 외에 팩터가 매도인을 대신해서 매수인에 대한 신용조사.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신용장 같은 경우에 한엄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게 매도인이 문제가 되고 매도인이 모든 걸 떠안게 되는데 팩터링을 하게 되면 물론 신용장을 쓰진 않지만 이 팩터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모든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매수인을. 이 사람이 혹시 부도 내고 도망갈까봐 걱정이 들겠죠. 그래서 매도인, 이 말이 네 번째 줄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매도인을 대신해서 매수인에 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매출 채권의 기일 관리, 대금 회수의 금융 제공, 회계 처리, 이거 왜 하겠어요? 이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일을 팩터가 왜 매도인을 대신해서 해주겠어요? 이것 때문에. 상한 청구권 없이.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말이, 상한 청구권이 없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 팩터인 금융기관이 보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팩터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와닿아요. 부도 나면 팩터 책임. 신용장은 매도인 책임으로 간다. 자, 상업은행들에 의해서 단기 금융에만 이용되고 신용장 거래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조금 신용도를 중시해서 신용 거래를 많이 하는 약간 문화권에서는 이 팩터링이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팩터링의 기능,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용조사, 신용위험 인수, 전도금융 제공. 이 전도금융은 말한 것처럼 매도인한테 돈을 먼저 지급하는 거, 그거. 외상채권의 기일관리, 대금 회수, 이런 것들을 하고, 주로 이 팩터링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 채권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도 조건의 방식, 아니면 송금 방식,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고, 보통, 대금 전액을 물품 선적 이후 한 1년 이내 단기 채권, 무역 거래에서 1년 미만을 보통 단기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면 송금 방식 수입의 경우에는 서류 영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하는 그런 경우에 이 팩터링을 사용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하는데 주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 중심으로 팩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팩터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24번 슬라이드에 이게 이제 절차도인데, 쭉 보면, 다 볼 게 아니라, 물품 주문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수출상이 팩터 이용하겠다 하고, 팩터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입 쪽 팩터한테 얘기해서 신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10번, 이게 중요하죠. 거래 체결을 해가지고 물품 선적을 하면 서류가 나올 건데 요거 넘겨주면서 한어음 같은 서류를 넘겨주면서 돈을 먼저 땡겨주죠. 10번에 수출 팩터가 수출상한테 전도금융을 땡겨주고 그렇게 되면 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일부만 해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대금을 회수를 해서 만기일이 왔을 때 회수를 해서 남은 잔액을 결제를 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4번에 있는 건 제가 거기 금융기관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팩터링의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고 이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포페이팅이 있습니다. 말이 비슷해요. 말이 비슷해. 용어가 비슷하죠. 팩터링하고 포페이팅. 자,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이 연불 조건의 결제, 연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접 일시불로 대금 결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연돼서 늦게 외상거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의 결제에서 발생한 채권. 그러니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람불 결제가 아니라 기한부 결제이기 때문에 뭐가 사용이 되냐면 한어음이 사용이 되거나 약속어음이 사용이 되겠죠. 이런 채권을 어음 소지인에게 상한 청구권 없이, 여기서도 이 말이 등장을 하네요. 상한 청구권 없이란 말이 등장을 하네요. 만기일까지 고정 이자율로 포페이터가 할인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팩터링하고 포페이팅이 비슷하고 유사한데, 팩터링이 약간 종합금융 서비스의 느낌이 있다면 포페이팅은 어음 할인의 느낌이 좀 강해요. 어음을 소구권 없이, 상한 청구권 없이. 상한 청구권이란 말과 소구권이 같은 말입니다. 어음 부도 났을 때 어음 발행한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걸 소구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한 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없이 채권을 매입한 행위를 이제 포페이팅이라고 하고, 그걸 하는 주체를 포페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페이터가 이 한어음의 소진에게 뭐 지급 보증이나 뭐 지급 확약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보통 이 대상이 되는 그 외상 매출 채권이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간, 뭐 6개월, 1년 미만 이런 것이라고 하면, 포페이팅은 좀 중장기 거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포페이팅은 보통 무역 거래보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공사 뭐 이런 거 대금 결제해 줄 때 좀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구권 없는 조건으로 채권 매입을 하고 중장기 어음에 사용이 되고, 수출상한테 뭐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6번 슬라이드에 사용되는 어떤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많은 친구들이 팩토링과 포페이팅을 조금 헷갈려 하는데, 제가 설명한 그 포인트를 좀 보면 공통점은 이거예요. 세 번째, 소구권, 상한 청구권, without recourse.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뭐 그거를 꼭 조건으로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 안 할 거면 굳이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상을 좀 보면 국제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소액의 단기간의 거래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발음도 어렵네요.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그리고 비교적 거액의 대금 결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데 거래 방식을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서 이 기간을 한어음을 쓰기보다는 송금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포페이팅은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한어음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고, 지급 근거, 대금 지급의 근거는 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신용 승인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하고, 뭐 포페이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래은행의 지급 확약이나 지급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차이점 살펴보았고요. 이제 7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 신용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신용장. LC라고 하기도 하고 레드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기도 하는 영문 표현인데, 물론 뭐 레드 오브 크레딧이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오늘날의 하한 신용장 외에도 뭔가 개인 간의 거래나 개인 간의 경제적 활동에 따른 뭔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각서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도 레드 오브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용적으로. 근데 그렇게 사용되어져 오던 표현이 오늘날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이 신용장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으로서 레드 오브 크레딧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UCP 600에 신용장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신용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명칭으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지칭하는지 상관없이, 그 뜻이에요. 명칭에 관계없이 이 말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인수 또는 지급하는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고 취소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가 있게 되면 발행은행이 확약을 한다, 약속을 한다는 뜻이죠. 뭘 한다? 그 일치하는 지시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신용장이라고 하고, 신용장은 그래서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주로 이제 발행은행이 되는데, 이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서류 제시에 대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그리고 취소 불능인, 이 취소 불능이란 말이 꼭 들어가죠. irrevocable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불능의 지급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과 4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 3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그냥 신용장의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그림인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자, 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한 취소 불능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앞에서 용어 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다시 정리를 하면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자가 보통은 셀러, 매도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자를 수익자라고 표현을 해요. 베네피시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 표현으로는 수출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이 신용장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고, 베네피시얼이라고 영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 중에 베네핏이란 영어 단어 있죠. 그래서 베네핏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네피시얼이 수출자가 수익자가 되고, 수입자는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는 보통 뭐 바이어, 매수인, 임포터 이렇게 쓰지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주로 발행 의뢰인, 어플리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무역 거래의 매매 계약의 대상자로서는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신용장을 사용하는 신용장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수익자와 발행 의뢰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서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신용장에 있어서는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발행은행을 영어 표현으로는 issuing bank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나 여러분들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개설은행이라는 표현도 써요. 개설은행이라는 표현과 발행은행 표현이 둘 중에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신용장을 발행한다라는 의미에서 발행은행, issuing, 발행 issue 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용장을 열었다 라는 의미로 개설은행, 오프닝 뱅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도 이슈잉 뱅크가 있고 오프닝 뱅크가 있고, 한국어 번역에도 발행은행과 개설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학술적으로 이슈잉이 맞냐 오프닝이 맞냐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주로 이 신용장 발행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장을 발행을 하죠.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발행을 하는데, 이 개설된 신용장은 일종의 조건이 적혀있는 서류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신용장의 원본을 보면 거기에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게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적혀 있지만, 그 조건, 소위 말하는 신용장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크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취소 불능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장에 메인되는 내용은 조건이다. 그럼 조건이 뭔데? 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여기 볼게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용장의 제조건, 신용장 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 간행에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일치하는 서류와의 상한으로 지급 이행을 약속한다.
그러면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와의 상한. 어떤 서류? 신용장의 조건과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을 의미하죠. 국제표준은행 간행에 적용 가능한. 여기서 국제표준은행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ISBP라고 하는 그 국제규칙이 있어요. 그거랑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 일치하는 서류의 상한으로. 제가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저기서 말하는 돈 주겠다라고 하는 지급 약속의 조건은 서류예요, 서류. 신용장에 적혀있는 서류 주면 돈 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약정 조건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서류가 지정은행, 발행은행에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이나 어쩌고 저쩌고의 규정에 일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서류 주면 돈 줄게요. 서류 주면 돈 줄게. 자, 그럼 어떤 서류들인데 라고 하면 4번 슬라이드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서류들을 말합니다. 보통 뭐 물론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이 사용되는데 이런 서류 말고 다른 서류가 조건으로서 들어가서 요구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무역 거래, 대다수의 무역 거래는 지금 4번 슬라이드 가운데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 쳐져 있는 이 서류들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서류하고 상한으로 어떤 서류, 신용장 조건, UCP 600, ISBP에서 말하는 조건과 규정에 충족되는 요 서류들을 신용장 발행은행에다가 주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돈을 줄게, 지급을 약속할게. 그리고 이거는 취소 불가능해야 그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한 내용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조건을 적어 놓은 서류가 신용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어떤 서류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게 신용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용장이 보통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이 발행이 되는 거고 그 발행된 내용을 수출자인 매도인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의 수익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품을 준비를 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대금 회수를 하는 게 신용장 거래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신용장 거래 방식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쭉 훑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4번 슬라이드에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잘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 등장하죠. 매도인, 수출자, 셀러. 근데 우리가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로 부르기로 약속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자, 베네피시어리가 있죠. 반대편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사람이 발행 의뢰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발행은행이 있죠. 이 사람은 발행은행은 보통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돼요. 수익국 쪽에 위치한. 자, 그럼 수출국 쪽에도 이 매도인 그리고 신용장상의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있겠죠. 있습니다. 있어요. 이쪽에 은행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수출자, 수입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게 지금 신용장으로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합의가 됐겠죠.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송금 방식으로 대금 결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죠.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번이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 이쪽에 찾기 어렵죠. 2번. 매매계약의 조건에 대금 결제 방식에 신용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매수인이 발행 의뢰인으로서 자신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다가 신용장을 발행해 줄 것을 의뢰를 합니다. 자, 무역을 하기로 했고 내가 물품을 저기서 수입해 올 거니까 거래은행아 신용장 열어줘. 신용장 개설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보통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 관계가 없거나 계좌가 개설이 안 돼 있거나 하면 절대 안 열어줍니다. 당연히 계좌가 개설이 돼 있고 뭐 통장 뭐 계좌에 뭐 돈도 좀 있고 해야 열어주겠죠. 그걸 믿고 그래서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 어쨌든 그걸 믿고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신용장 발행했다는 거를 자기만 알고 자기만 꾹 나 혼자만 알아야지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것은 수출국에 있는 수익자가 서류와 물품을 준비를 해서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대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매도인한테. 그래서 뭐 직접 통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 매도인의 어떤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맨 위에 이렇게 큰 굵은 지금 화살표가 절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통지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지은행이 매도인이자 수익자한테 신용장이 이 발행은행이 발행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걸 이제 신용장 통지라고 합니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신용장 통지는 발행은행이 매도인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통지 역할을 수행하는 통지은행이 되는 거예요. 통지은행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추심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추심을 의뢰하면 그게 추심의뢰은행이 되고 추심에 개입하는 은행들을 우리가 추심은행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은행 명칭이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을 하니까 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이라고 했던 것처럼 은행이 통지 역할을 수행을 하면 이 거래 관계에서 이 신용장의 역학 관계에서는 통지은행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지가 됐습니다. 아, 신용장이 개설됐구나. 그럼 신용장의 조건을 확인을 하겠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 어떤 서류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매도인이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품을 준비를 합니다. 물품을 준비를 하겠죠. 물품을 만들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선적을 하겠죠. 물론 선적을 하기 전에 이게 해상 운송을 하니까 그리고 아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보험증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뭐 CIF이거나 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험증권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봤을 때 CIF 거래 같아. 자, CIF 거래니까 뭐도 해야 되겠어요? 해상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보험회사한테 가가지고 보험 들고 보험증권 발급받아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물품을 준비해서 선적을 하면 선화증권이 발행되겠죠. 그러니까 선화증권하고 보험증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보험증권이 필수적인 서류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준비하냐? 이 발행된 신용장에 서류를 제시하세요. 어떤 서류?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을 제시하세요가 반드시 조건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겠지. 자, 그 다음에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인보이스인데 이 인보이스는 보통 보험회사나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본인이 적는 거예요. 본인이 영수증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물품의 견적이다라고 해서 적는 게 상업송장입니다. 그 서류 준비해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다 상황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역거래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신용장 거래를 쓰면 상업종장, 선화증권, 보험증권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도 이 매수인과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에다가 어떤 서류를 반드시 제시하라고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는 조건 중에서 대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중량증명서,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확인받은 거, 아니면 세관송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설계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특히 FTA 이후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특혜관세 적용받으려고 특혜관세 적용받으려고 원산지 증명서가 거의 필수 서류처럼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서류를 뭐하고 엮는다? 한어음하고 엮는다. 한어음은 설명을 했죠. 우리 결제 파트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한어음 공부했죠. 이 서류를 한어음하고
엮어서 어떻게 한다? 보내면 된다. 자, 근데 그냥 보내면 좋은데 지금 여기 매입은행이 등장을 하잖아요. 매입은행을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절대 일란불 신용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한부 신용장일 가능성이 거의 99.999%예요. 왜? 매입은행이 등장하잖아. 제가 한어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돈인데 무역대금 결제를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1억을 6개월 뒤에 받을 권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때 내가 그 6개월을 뭐 손가락만 빨면서 굶느니 뭐 한다? 은행에다 그 권리를 팔고 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선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음깡이라고 한다. 어음깡을 조금 유식한 말로 어음 매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음을 1년 뒤에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가는 은행을 뭐 한다? 매입은행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매입은행이 여기 등장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기한부 신용장이라는 뜻입니다. 기한부 신용장이 아니면 여기 매입은행이 등장 안 하고 뭐 지급은행이 등장하거나 뭐 이렇게 돼요. 일란불 신용장인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신용장이 어떤 신용장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림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매입은행이 있다. 아, 그러면 기한부 어음이 사용됐구나. 매도인은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6개월 뒤에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장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매입 의뢰를 합니다. 기간 경과 이자를 고려해서 돈을 먼저 땡겨 받겠죠. 그래서 매입 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할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조금 쌍스러운 표현으로 뭐 한다? 엄깡을 한다. 엄깡을 해서 돈을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은 할 일 다 했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준비해줬고 물품 선적했고 보험 들었고 돈도 어떻게 했어요? 먼저 땡겨 받았잖아. 땡겨 받았고 한어음 다 보냈고 이제 여기서부터 끝. 다른 비즈니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비즈니스는 이제 은행들 간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어음과 여기 모든 서류가 지금 어디로 갔겠어요? 9번, 8번, 9번까지 했잖아. 그죠? 여기 서류가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매입은행이 이제 이 어음과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까? 그러진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뭘 하냐면 한어음과 선적 서류를 송부합니다. 누구한테? 발행은행한테. 매입은행이 한어음과 선적 서류를 매수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발행은행한테 보냅니다. 왜? 신용장 거래에서는 돈 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우리 그 한어음 공부할 때 제가 그러게 했잖아. 지급인 영어로 드로위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신용장 거래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신용장 발행은행이 된다 했죠. 그래서 매입은행은 매수인한테 갈 거 없어. 같은 은행한테 얘기하면 돼. 자, 내가 이 매도인한테 기한보험을 샀어. 얼마에 샀는지도 안 알려줘. 내가 갖고 있어. 자, 가져가. 라고 합니다. 가져가. 가져가. 그러면 발행은행이 대금 결제를 해줍니다. 대금 결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느 타이밍에 해주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선화증권이란 말이지. 선화증권. 선화증권을 뭐 예를 들어서 기한부 어음이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이거를 매입은행이 만기일이 도래해서 발행은행한테 넘기면 그만큼 선화증권이 매수인한테 늦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은행이 발행은행한테 이 한어음 및 선적 서류를 송부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빨리 이루어집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금이 늦게 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바로 서류를 넘기는데 바로 서류 넘기면 여기서 한어음 및 선적 서류를 보내주면 요 대금 결제는 진짜 그 기한부 어음에 맞춰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류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서류가 도착했다라는 걸 통지를 하죠. 여기서 보면 대금 결제라는 표현을 13번에 안 쓰여 있고 11번에 적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왜 굳이 매수인이 은행에다가 지급하는 건 그냥 지급이라고 적어놓고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에다가
돈 주는 걸 대금 결제라고 적어놨냐? 신용장 거래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대금 결제는 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 다른 추심이나 다른 거래 방식하고 다르게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약속한 거래 방식이다. 만기일이 도래했어요. 60일이 됐어요. 뭐 연말이 됐어요. 1억을 줘요. 그 1억을 주는 행위는 11번 동그라미에서 발행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걸 뭐 돈을 먼저 가져가고 이거는 그냥 그들 사이에서의 비즈니스인 거고. 자, 그러면 발행은행이 1억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나면 발행은행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매수인한테 받아내겠죠. 근데 그 받아내는 게 바로 받아낼 수도 있고 그냥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 발행은행과 매수인 간의 거래 대금 지급은.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면 상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은행.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입은행하고 발행은행하고 직접적인 대금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다 웬만하면 스위프트 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데 만약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직접적인 대금 결제가 어렵다면 중간에 상환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합니다. 그거는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환은행이 사용되는 거는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찌됐든 결국에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매도인이 준비했던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한어음이 결국에는 발행은행으로 오게 되고 이 발행은행도 이 서류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류 도착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고 서류를 넘겨주게 되죠. 넘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물품을 인도받고 그리고 만약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 제시해서 보험금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매도인은 우리가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물품 선적을 하고 대금 회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물론 필요한 경우에 이게 이제 일란불 어음이 사용됐다면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기한부 어음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어음 할인이나 매입을 통해서 대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물품을 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해준 그것의 결과로 수출국에서 물품이나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자신에게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짙은 파란 하늘색 박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용장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보험회사 보험금 받죠. 운송회사 운송료 받죠. 매도인 돈 빨리 받아갈 수 있죠. 돈 안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매입은행 매입 어음에 이자 받아갈 수 있죠. 발행은행 이거 신용장 개설해주면서 수수료 받거든요.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받아가죠. 매수인 물건 이상한 거 안 오고 물건이 제대로 된 선적 서류에 의해서 선적이 되어서 나한테 물건이 제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용장이 오랜 기간 동안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사용된 이유가 이런 안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아가고 매수인은 물품을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신용장의 거래의 핵심이고 거래의 이유이자 거래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용장에 우리가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봤고 신용장의 특성이나 개설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서 수업 시간 전에 공지한 것처럼 다음 주에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거는 LMS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